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파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스캔에서 확인 가능한 특정 지갑 하나가 무려 3억 8,891만 개가 넘는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갑 주소는 GASW로 시작합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가치를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32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지갑이 생성된 후 지금까지 꾸준히 매집을 해왔다는 점인데요. 마지막 거래가 6일 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고래 지갑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갑이 파이빗 리미티드라는 법인 명의이며 파이 네트워크 창시자 니콜라스와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니콜라스는 무슨 돈으로 1320억 원 규모의 파이를 계속 매집한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고래 지갑의 정체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된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파이스캔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이 지갑의 보유량은 3억 8,891만 9,689 파이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약 8,972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32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지갑의 마지막 수정 시각은 6일 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지갑이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갑이 생성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파이코인을 매집해온 패턴이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이 정도 규모는 파이 네트워크 전체 유통량과 락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상위권 고래 지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 규모의 물량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지갑은 단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법인, 재단, 투자사 또는 프로젝트 핵심 인물과 연결된 전략적 지갑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문제는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물량이 어떤 목적으로 모아졌는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갑이 파이빗 리미티드라는 법인 명의이며 파이 창시자 니콜라스와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정과 분석의 영역으로 다뤄야 합니다. 만약 이 지갑이 정말 니콜라스 개인 또는 그와 밀접한 법인의 것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1320억 원 규모의 파이코인을 매집한 걸까요? 니콜라스는 파이 네트워크를 6년 넘게 이끌어오면서 세계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아 프로젝트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이미 1,000억 원 단위의 자금력이 있었다면 굳이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개인 자금으로 이 물량을 매집했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니콜라스가 과거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으로 큰 수익을 냈고 그 자금을 파이에 재투자한 경우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니콜라스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수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초기 비트코인 보유분을 활용해 파이를 매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이며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을 최근에 정리해서 파이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이런 개인 자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합니다. 셋째, 자금력 있는 지인이나 투자사가 니콜라스에게 매집을 요청하고 명의는 파이빗 리미티드로 두지만 실제 소유권은 따로 계약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만 맡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요즘은 자금 세탁 방지, 합법성, 세무 리스크 때문에 대형 자금일수록 계약 구조가 명확하게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뢰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현실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지갑이 니콜라스 개인의 투자 목적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 차원의 락업 시세 방어 전략 지갑이라는 가정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락업 정책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락업,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유통량 관리, 토크노믹스 관련 공지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단기 폭락을 막고 장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고래 지갑이 락업 해제될 수 있는 물량을 받아서 다시 장기 락업하거나 시장에 천천히 풀기 위해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파이코인이 10원 단위로 붕괴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고 시장 심리를 방어하기 위한 바이백이나 트레저리 성격의 지갑으로 사용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 지갑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건 오히려 파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지갑이라면 최소한 프로젝트 차원의 재무나 재단 지갑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현재 이 지갑이 그런 공식 지위에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에서만 추정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자금력 있는 투자사나 지인이 니콜라스 또는 파이빗 리미티드에게 매집을 요청해서 명의는 파이빗 쪽에 두고 실제 소유권은 따로 계약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 전통 금융과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특정 핵심 인물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맡아 운영하는 구조는 실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 경우 외부 큰 손이 장기 시세 상승을 믿고 니콜라스가 프로젝트 속을 가장 잘 아니까 그의 이름의 법인 지갑에서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보관해 달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다른 사람, 개인 명의나 그 사람의 법인 명의로만 맡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시나리오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뢰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현실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다소 흥미 위주의 가정인데요. 니콜라스가 사실상 사토시 나카모토급 인물이고 이 지갑은 그에 상응하는 초기 보상 또는 탈중앙 설계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창시자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니콜라스가 사토시일 수 있다는 루머가 주기적으로 등장해왔고 여러 정황을 연결하는 콘텐츠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니콜라스가 정말 초기 비트코인 창시자이고 그 비트코인 보유분을 활용해 파이를 매집했다면 1320억 원 규모의 자금력도 설명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어디까지나 루머와 상상에 가깝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니콜라스가 사토시이고 그래서 이골의 지갑 주인이라는 직선 연결은 재미있는 상상으로 소비될 수는 있지만 투자 판단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 가설이 시청자 심리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만약 창시자가 엄청난 양을 조용히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이 커지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 사람은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길게 들고 가겠다는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지분을 쥐고 있다. 언젠가 던지면 대참사다. 라는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루머는 진실 여부와 별개로 시세와 커뮤니티 심리에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만약 이골의 지갑이 니콜라스 개인 또는 그와 밀접한 법인의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창시자 혹은 핵심 인물이 프로젝트 토큰을 많이 들고 있는 구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에서도 어느 정도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다만 규모와 투명성, 락업 조건, 공개된 약속 여부에 따라 리스크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둘째, 니콜라스가 이 물량을 단기 매도 목적이 아니라 장기 비전 실현과 생태계 확장, 파이 기반 경제 구축에 필요한 연료로 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지갑은 일종의 개인 겸
프로젝트 레버리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본인 자산도 커지니 장기적으로 악수만은 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셋째, 한 사람 혹은 한 법인이 너무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구조는 언제나 집중 리스크를 낳습니다. 건강 악화, 개인적 문제, 규제 리스크, 보안 사고, 심경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터졌을 때 그 물량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가격에 풀리는지에 따라 전체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갑이 니콜라스 것이라면 안심인가, 공포인가의 답은 결국 그가 얼마나 투명하게, 얼마나 장기 락업과 사용 계획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에서 본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재 가격과 심리를 연결해보면 대형 고래 지갑 존재 소문은 보통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큰 손이 들어와 있다. 나도 오래 들고 가면 언젠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기대와 언제 던질지 모르는 폭탄을 같이 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죠. 특히 파이처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과 락업, 실제 유통량, 거래소 상장 구조가 독특한 프로젝트에서는 온체인 상의 특정 지갑이 갖는 상징성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래가 계속 모으고 있다는 서사는 장기 홀더 심리를 강화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고래가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까지 매수했는지는 확실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는 어디까지나 추정된 이야기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갑 루머가 내 투자 결정을 완전히 좌우하게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격과 심리는 언제나 이야기에 흔들리지만 최종 판단은 공식 로드맵, 실제 개발, 생태계 확장,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 같은 팩트 기반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됩니다. 규제와 투명성 이슈를 넘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지갑은 실제로 온체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파이스캔의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지갑의 행동 패턴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갑 생성 이후 지금까지 이 지갑은 입금만 반복되고 있으며 출금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 6일 전 거래에서는 약 292만 개의 파이가 입금되었고 7일 전에는 189만 개, 8일 전에는 101만 개, 9일 전에는 159만 개가 입금되는 식으로 꾸준히 매집만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 확인됩니다. 11일 전에는 272만 개, 12일 전에는 37만 개, 13일 전에는 43만 개가 추가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 지갑이 거래소로의 이동 없이 순수하게 파이코인을 축적하는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체인 고래 지갑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장기 보유 지갑, 거래소나 커스터디 지갑, 그리고 프로젝트나 재단의 전략 지갑이죠. 만약 이 지갑이 거래소나 커스터디 지갑이었다면 사용자들의 입출금에 따라 양방향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지갑은 일방적으로 파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단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 주체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으며 최소한 현재까지는 매도나 유동성 공급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금 없이 입금만 지속되는 이런 패턴은 장기 보유 또는 전략적 축적 목적의 지갑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온체인 행동은 시장에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줍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이 지갑이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억 8,891만 개라는 막대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한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줄여 가격 방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죠. 둘째, 장기적으로는 이 지갑이 언젠가 출금을 시작할 경우 엄청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출금 거래가 한 번도 없었던 지갑이 갑자기 대량 출금을 시작하면 커뮤니티는 이를 고래가 던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심리적 패닉과 시세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지갑의 온체인 행동 패턴은 현재까지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향후 출금 여부와 그 타이밍이
파이 시장 유동성과 가격 흐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갑의 온체인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첫 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규제와 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창시자 또는 대표명의 법인 지갑이 거대 물량을 보유한 구조는 향후 규제 프레임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미카 같은 유럽 규제나 각국의 증권성 판단, 공시 의무 범위 등이 점차 파생 토큰과 네트워크 토큰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지갑이 실제로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결된 법인이고 거대 물량을 보유한 사실이 나중에 명확히 드러난다면 이 지갑의 성격은 재단 지갑, 트레저리, 마케팅이나 생태계 기금, 팀 보상풀 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규제 당국은 투명성, 공시, 보유 및 매도 계획, 이해상충 여부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콜라스 개인이든 파이빗 리미티드 법인이든 특정 주체가 가진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외부 감사, 투명한 리포트, 락업과 언락 스케줄 공개 요구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와 공시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점점 더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 비교해보면 창시자나 팀, 재단이 큰 지분을 들고 있는 구조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를 비롯한 다양한 레이어 1 프로젝트들도 초기에 대규모 팀 물량과 재단 물량을 확보한 뒤 생태계 확장과 파트너십에 사용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그리고 실제 사용 내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초기에 고래 지갑이 던지는 바람에 신뢰를 잃기도 했고, 반대로 장기간 잠금과 단계적 언락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뢰를 얻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파이의 경우 닫힌 메인넷 단계와 긴 락업 구조, 그리고 매우 큰 커뮤니티 규모 때문에 고래 지갑 한두 개의 상징성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고래 지갑 논란 역시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비교 포인트는 파이팀이 앞으로 이 고래 구조와 락업 및 언락 정책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